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과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이 이제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발표는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입시 중에서 물론 수능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겠지만 2021학년도 수능 시험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걸 따른 학생들의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는 2020학년도 수시의 지원 현황과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2021학년도 입시를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고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고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2021학년도의 입시와 2022학년도의 입시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21학년도부터 입시의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2022학년도부터 구체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21과 2022학년도의 입시의 변화의 상황은 2023과 2024학년도에 대한 입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게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입시를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공부만 하죠. 그리고 입시를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부만 하고 입시를 모르는 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입시까지 이해할 시간이 없다. 이건 당연하긴 한데, 입시를 이해해야만 쉽게 말하면 전략적인 학습이라든가 좀 더 실패하지 않는 학습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목표점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갖추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게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입시 흐름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조금 더 차분하게 내용을 좀 들으시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수능은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 수능하고는 좀 바뀌었죠. 바뀐 게 뭐냐면 2020년도에는 특히 수리 나형에서 매우 높았기 때문에 높은 표점을 가져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리 나형이 쉬워지고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워졌냐면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이 불수능이냐 불수능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과목은 국어 영역이거든요. 왜? 인문계, 자연계 모든 학생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도 사실상 수리 가형이 아니라 결국은 국어 영역을 통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질 정도로 국어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게 되어지면, 올해는 수능의 만점자가 총 6명, 물론 이제 여기서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됐을 수 있었는데 초기에 발표된 인원은 6명이었고, 그래서 그 인원이 재학생이 3명, 졸업생이 3명이었는데 만점자 비율이 적죠. 왜? 2020년도에 만점자가 15명, 2019년도에 만점자가 9명이면 결국 만점자의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능이 어려웠다라기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올해 시험을 본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 충분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학습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에도 올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상 이렇게 학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목표점이 분명하고 학습의 기초가 충분하게 내재가 되어져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입시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학습의 기초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 그렇죠? 또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코로나 입시 상황에서 매우 흔들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학생의 숫자는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이 42만 1,034명인데 이 중에 재학생의 비율이 70.1%, 졸업생의 비율이 29.9%이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재수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 해였고, 또 수능의 응시생의 숫자가 가장 적은 한 해였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 가형의 지난도가 국어와 수학 가는 지난해의 난이도가 비슷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그리고 수리 나형은 영어는 평이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어는 전년도의 만점자가 140점이었는데 표점 만점자가 올해는 144점으로 자 0.44%, 0.04%가 됐고요. 수리 가형은 134에서 137점으로 해서 약 3점 정도 올랐고 영어는 전년도에 1등급의 비율이 7.44%에서 올해는 12.66%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뭐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4점밖에 안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는 약간 어려워졌거든요. 약간밖에.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 전년도보다 많이 쉬워졌어. 영어의 1등급 비율이 많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와 수학이 내려가고 참 죄송합니다. 영어와 수학이 내려가고 국어가 약간 올라가면서 틈이 벌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어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수학과 영어의 폭이 확대되어지면서 결국 국어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능이 사실 좀 되게 어렵죠. 항상 우리가 수능 시험을 내는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을 평이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게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만 보면 쉽게 풀 수 있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말을 하지만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등급 구분만 가능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수능이 정시에서는 유일한 학력 지표가 됐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원서 지원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능은 맨날 쉽다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쉬워질 수 없는 게 수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 개의 영역을 치다 보면 결국은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선택한 과목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점이 매우 높으면 유리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과목에 만점을 맞았는데 표점이 높지 않으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수능이 어려운 점이에요. 예측이 참 어렵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고득점을 맞는 것은 꼭 아니라는 점. 이 점이 어려운 점인데 올해 과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과학탐구 만점을 봤었을 때 물리학이 64점, 화학이 68점, 생명과학이 71, 지구학이 72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의학계열의 최상위 대학을 간 학생들은 뭘 잘 봤었냐 되냐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했어야 되고 이 과목에서 만점을 맞거나 1등급 이상을 맞았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물리나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 1등급 만점이었을 때 68점이고 생명과학이 만점 맞아 72점인데 이 3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위권에서의 3점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권에서의 3점은 모든 구간이 바뀔 정도의 엄청난 점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과탐의 선택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 점수가 얼마나 높냐라는 부분이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수능의 어려운 점이라는 얘기고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특히 과탐의 응시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은 전년도에는 14만 8,540명이었는데 올해는 11만 6,72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만 1,811명이 감소했고 생명과학도 10만 546명 정도가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보다 더 희소식이 없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선발하고 하려고 하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게 되고 그럼 결국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경쟁률이 하락하면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경쟁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대학을 거저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지냐면 비인기학과 비인기 대학에서는 경쟁률의 하락이 직접적인 입시의 긍정적 요소로 반영이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입시의 경향과 추세는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서울대를 뺀 나머지 주요 대학들이 올해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정시에서도. 그런데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한 데가 바로 뭐냐면 의학계열이었다. 상승한 데가.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하락한 데에 비해서 의학계열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하는 게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 경쟁률 낮으니까 대학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지금 보시면 2020, 2021학년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국민대까지의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서울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여기 보시면 숙명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종대학교가 있는데, 물론 요것만 보고 그 대학의 경쟁률이 직접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문과와 이과의 경쟁률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기획윤준 전형의 비율들 또는 예체능계의 비율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어떤 구간에서 경쟁률이 올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경쟁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경쟁률이 약 0.45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요 대학들 서울, 경기, 지방의 국민대까지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조사해 보니까 0.5 정도 경쟁률이 하락했더라고요. 요거는 그 전년도에 0.5가 하락했거든요. 그럼 두 개 합쳐서 1.0 이상의 경쟁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대학을 가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22학년도에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훨씬 대학 가기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장점이네요. 경쟁률이 하락, 결국 그것은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런데 아까 덧붙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 낮아진다 해서 아무 대학이나 다 쉽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 쪽으로는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 정시 의대의 선발 인원이 1081명인데, 이 1081명이라는 인원은 농어촌 전형이나 기획윤중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을 뺀 그냥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 1081명이고, 요 안에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진 인원들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나 아니면 농어촌 전형과 같은 기획인재 전형을 다 포함을 시켰었을 때는 전국에 있는 38개 의계대학에서 정시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55명 정도를 증가했어요. 근데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좀 소폭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20년도에 경쟁률이 6.23대 1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은 6.13대 1로 경쟁률이 하락한 거죠.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021학년도에도 의대의 경쟁률은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 기획인재 전형을 뺀 일반 전형만으로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8.06대 1에서 8.25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반 대학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하락한 것에 반해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가군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103명이 증가했고, 나군은 24명이 감소했고, 다군에서는 38명이 감소했는데, 경쟁률로 봤었을 때는 가나 다군으로 가면서 사실상 가군, 나군, 다군 순서로 해서 경쟁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는 당연히 다군의 경쟁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나군이고, 그 다음에 가군이 가장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의대 원서 지원은 그렇죠. 가군에서 적정 완성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군은 구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이나 소신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정 지원을 포인트를 찾기가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다군의 원서 지원은 사실상 대학들이 없고 구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원서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군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능 가형, 수학에서 가형의 응시자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이 153,869명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39,429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학생 수 감소, 수리 가형에 대한 학생 수 감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과탐의 학생 수의 감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 수의 감소와 경쟁률의 감소를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2학년도의 입시 변화는 어떤 것이 있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2022학년도의 변화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부분에서, 자, 정시에서 정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원래는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늘린다라고 말했지만
작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2022학년도부터 결국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약 40%로 늘렸고, 그리고 전국 단위를 봤었을 때는 수시 비중이 1.3%밖에 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보게 되어지면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가 없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의학계열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나요.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교과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거나 교과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 추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적성고사는 폐지가 되어졌고, 적성고사를 폐지한 가천대 같은 학교는 이 적성고사 전형을 논술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논술이 감소되는 폭을 좀 줄였는데, 논술은 전체적으로 대학과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지면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전형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11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게 발표가 되어졌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자,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든가 브라인드 면접이라는 부분이 강화됐고,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고교간의 서열화 완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결국은 올해 수시 전형에서 그게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올해 수시 전형에서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입시 명문 고등학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의 일반교 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 전년도보다 좀 약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달라지는 입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특히 수시는 전략을 수정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약대가 32개 대학에 1578명인데 이게 엄청난 인원이죠. 이 인원이 크다는 것은 의대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요. 의대가 한 3,000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약대가 선발하게 되어지고, 약대 모집 인원이 치대와 한의대를 합친 인원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의학계열에 쏠림 현상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게 되면 되려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의 진학이 훨씬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능 공부라든가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 이런 입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바로 2022학년도부터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들은 뭐냐면, 종전에는 그냥 국어가 다 공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통과 선택형 구조로 가져가게 되겠죠.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잡고, 선택으로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고요.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묶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하게 되고, 탐구는 사회나 과학 중에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뭐 이과 학생이 과탐을 선택할 일도 별로 없고, 또 자연계 학생이 사탐을 선택할 일도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정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 과학탐구 8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표점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국어나 그 다음에 수학이 선택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 과목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본인의 노력 플러스 약간의 운이 따라져야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수생의 증가죠. 재수생의 증가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냐면 25.7%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9.9%로 재수생의 비율이 크게 늘었고, 이게 바로 2022학년도도 재수생의 비율이 매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수생이 늘어나면 결국 재수생끼리의 경쟁도 과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 재수생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게 그 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023, 2024년도까지도 누적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재수생이 주는 영향력과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죠. 더군다나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학원도 제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학습 시간들이 많아지고 인터넷을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생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집중력 저하라든가 또는 학습을 하는 데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 간의 점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로 봤었을 때 2021과 21년도의 모집 인원의 변화는 사실 수시에서 1.3% 정도 감소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권의 대학으로 한정을 시키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정시 많이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21.9에서 30.1%, 고려대는 무려 14.8%의 수능 선발 비율을 해서 선발인율이 40.1%로 늘어요. 한국외대는 26.7%에서 42.4%로 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 학생들에게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부 학생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학생들보다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재수생의 증가 추이를 보시게 되어지면 제가 좀 이제 내용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화면을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9, 20, 21년도 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숫자를 보면 57만 명, 50만 1000명, 39만 7천 명으로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죠. 그리고 수능 응시자의 숫자도 보게 되어지면 53만 명, 48만 8천 명, 41만 1000명으로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감소폭은 다소 둔화가 되어지겠지만 2022, 23학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높은데 재수생의 비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4.5%,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5.7%, 2021년도에 29.9%로 재수생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재수생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과연 2022는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더 늘어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재수생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였어요. 그렇죠? 코로나 인해서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시작한 학생도 꽤 많았다는 점이죠. 그게 어차피 올해도 코로나가 정년에 의해서 지속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변수가 별로 없죠. 이 내용은. 거기다 하나 덧붙이냐면 작년 수능, 다시 말해서 2022년도 수능을 못 본 학생들이 많고 수능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많고 수능으로 대학을 갔지만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결국 2022학년도 재수생으로 바뀌겠죠. 자,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요거를 보시면 아세요. 자, 우리가 전체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들을 한번 따져보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그죠. 1등급과 2등급은 첫 번째,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 있어서 대학을 갈 때 수능 체제를 맞추는 기준이 대부분 1, 2등급 정도 맞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능에서 1, 2등급 정도 맞아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등급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2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졸업생의 비율이 전체 1등급과 2등급에서 구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2%. 이 21.2%는 1등급과 9등급 전체에 봤었을 때 21.2%인데 이 1등급과 2등급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재수생의 비율이 70%였고 재학생의 비율이 30%에 불과한 거예요. 명심할 건 재수생의 비율이 25%인데
그 25%의 재수생이 수리 가형에서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2020년도의 내용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70%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72.28%로 상승하게 되고, 재학생의 비율은 30%에서 28.7%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9에서 20으로 가면서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죠. 25%에서 29%로. 결국은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는 1등급과 2등급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럼 이제 2021학년도의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하겠지만 2021학년도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철저한 수시에 대한 대비,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상황이에요. 정시로 가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지금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부의 주요 방향, 기재 방향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2024학년도로 가기 전에 2022, 23학년도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크지 않아요. 학생부 기재가. 근데 2024학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부에서 종교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대입이 대부분 2024학년도는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2022, 23학년도는 종전에 진행하던 내용과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예비 고1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고2이시거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면 지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방학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포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거 하나에다 더 덧붙이면 뭐냐면 결국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어떻게 동아리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 고2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지난 2년 동안에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진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시험 잘 보면 대학 잘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재수생을 다 만나게 되죠. 재수생을 만나게 되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시게 되고, 이번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인에게 부족했었던 지금까지의 공부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이포리뷰에서는 겨울방학 동안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 내가 이번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반드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앞으로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성공하는 입시를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목표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